여름 휴가철이라서 이렇게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 공지된 대로 이번 8월 달에는 DOE 실험 계획을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매주 1회씩 한 4회 정도 각각의 주제를 달려가면서 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된 대로 그 오늘 80분 동안 DOE의 기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DOE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스크리닝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반응 표면 실험,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점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카스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이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점프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로 참고했지만, 좀 그 웹이나의 그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주영환 교수하고 제가 썼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도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DOE 실험계획법을 하면 제일 이제 현재 살아계신 학자분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몽고벨이라는 교수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는 교재를 참고를 해서 내용을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DOE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과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 차원에서 DOE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가장 이제 베이직한 디자인인 완전 배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DOE의 기본 개념과 원리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먼저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색깔 칠한 요 두 부분이 데이터 분석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첫 번째는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표현해서 결과에 어떤 변수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델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목적도 이렇지만 그 실험 계획법 또한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의 목적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 유효한 인자를 스크리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최적화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실험 계획법의 목적은 이런 실험의 목적하고 다릅니다. 이런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달성하기 위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그 실험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체계, 방법, 이론, 구조, 이런 것을 실험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계획법 목적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시그널과 노이즈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실험 계획법을 데이터에서 신호를 찾아내고 노이즈를 구분해내는 방법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실험의 두 가지 목적, 데이터 분석의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점프의 기능 또는 점프의 메뉴 기준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데이터가 있으면 유의한 인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그 왼쪽에 보이는 그런 점프의 기능을 이용해서 유의한 인자를 선별하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험계획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이런 유의한 인자를 선별하거나 최적화를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그 데이터에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실험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때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체계적인 구조,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을 실험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R&D, 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실험이라는 단어하고 관찰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은 말 그대로 있는 현상 그대로를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험은 관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제 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이제 어떤 입력 변수에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줘서 그 입력 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반응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실험과 일반적인 관찰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치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아노바나 리그레션 같은 이제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통해서 그, 그 입력 변수 요인이 반응치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가장 그 비체계적인 실험 방법으로서 교과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요 OFAT라고 보통 설명이 되었습니다. 요건 영어로 이제 이런 영어의 그 하나의 그건데 예시적으로 곰고메리 교수에 있는 책에 있는 걸 제가 인용해 왔는데 예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치가 골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추려내고 어떤 요인들이 더 중요한 요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드라이버 종류 AB하고 골프공 종류 볼 AB라는 실험 요인을 선택을 해서 둘 중에 어떤 요인이 골프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실험을 골프공은 볼 A를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버 AB만 변경을 해서 골프 점수를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골프공 A를 전제했을 때 드라이버가 A에서 B로 바뀜에 따른 영향을 알 수가 있지만 골프공 B에 대해 영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따가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 교작용이라고 하는 거. 즉 요인 A,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골프 볼이 골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치 결과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팩터만 이제 변경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 AB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 A일 때 결과가 더 좋으면 그 다음에 골프 볼을 바꾸어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실험 데이터는 이렇게 파란색 그 디자인 포인트에서만 실험 결과를 갖게 되고 빨간색에서의 포인트에 대한 그 실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작용의 추정하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나의 팩터를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실험 방법이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 계획의 베이스가 되는 요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요인 수준에 대해서 의도적인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그 요인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실험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효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게 되는데,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 예제 데이터가 나온 김에 제가 여기다 페이지 넣어놨었는데, 우리가 드라이버 A, B, 그리고 골프 볼 A, B 각각의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2번씩 반복 측정을 하면, 우리가 주효과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메인 팩터라는 것은 드라이버의 주효과는 드라이버 B일 때에 이렇게 92, 94, 93, 91 네 번의 측정 결과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A 때 측정 결과를 평균치를 이렇게 나누기 4해서 구해서 그것을 빼면은 이게 드라이버
드라이버의 변화에 따른 골프 점수의 변화 평균량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주요가라고 할 수 있겠죠. 3.25. 그다음에 골프 공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골프 공의 그 반응 골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가는 0.759. 반면에 이제 상호작용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4개를 더하고 반대의 대각선 방향으로 더해서 이렇게 빼면 그 차이가 평균치 차이가 0.25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요가 2개 중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 1개 중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경우는 상호작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A의 주요가가 골프공의 주요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 계획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우리가 실험을 디자인할 때 쓰는 용어들하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쓰는 용어들로 나누어지는데 뭐 대부분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반응치가 커피 테이스트,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팩타가 온도, 뭐 압력, 기타 등등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인을 영어로 팩타로 가고 그다음에 팩터 레벨, 그다음 레벨 수, 레벨 간격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팩터의 레벨은 온도의 값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팩터 온도라는 벡터에서 50도에서 할 건지 60도에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값을 레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벨의 숫자, 넘버 오브 레벨은 그 레벨을 몇 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온도의 측정 값을 2개를 할 거냐, 3개를 할 거냐, 50도, 60도 이렇게 2개 할 거냐, 50도, 60도, 70도 이렇게 3개 할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벨의 간격은 말 그대로 온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도, 60도 이렇게 2 레벨 할 거냐, 아니면 50도, 70도 이렇게 2 레벨 할 거냐, 그걸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템퍼라는 팩터를 실험 요인에 반영하는 것보다 그 템퍼라는 요인의 레벨수, 레벨 간격을 정하는 게 DOE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그 팩터 레벨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 평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보통 효과,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점이 조합돼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그 포인트들을 트리트먼트, 처리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험 횟수를 런이라고 하고, 몇 번 런닝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반복할 거냐, 레플리케이션 반복 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할 때 쓰는 용어가 레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쓰는 용어가 한번 살펴본 주요가 메인 이펙트하고 그다음에 인터액션, 한국말로는 상호작용 또는 교작용, 그리고 공유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펙트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특정한 요인이 반응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메인 이펙트에는 산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1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은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X1의 Y에 대한 주요가는 아주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2 같은 경우는 그 X2의 마이너스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변함에 따라서 메인 이펙트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니까 X2는 Y에 미치는 메인 이펙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액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그 개별 요인의 합이 그 요인의 단순 합보다 다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부터 보면은 그 지금 이렇게 파란 X1, X2 두 인자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 파란색 라인을 먼저 살펴보면 요거는 X2가 마이너스 1일 때 X1의 수준의 차이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 X2가 마이너스 1에서 1,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함에 따라서 X1이 Y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평행이죠. 이렇다면은 x1과 x2가 서로 교호장이 없는 게 되고,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평행하지 않고 x1이 1의 조건일 때 x2가 1일 때 y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큰 경우는 이럴 때는 교호장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왼쪽에 지금 약간 크게 그래프로 그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크로스 되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이제 교호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요인의 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교작용 수도 증가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3인자 이상의 상호작용은 조금 약간 별개로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외시켜 꼭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2인자 사교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예시로 든 이제 골프볼 같은 경우를 이제 주요가 그래프하고 그다음 교호작용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차이는 이렇게 기울여서 말하듯이 드라이버는 이제 골프 스코어에 대해서 주요가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골프볼은 미미하고, 그다음 교호작용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거의 평행이기 때문에 교호작용은 아까 우리가 교호작용 효과를 계산해서 결과를 봤던 것처럼 아주 미비하게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미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가 중에서 요인이 반응치에 미치는 효과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 형태를 따를 때 나타나는 효과를 곡률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선이 아니면 전부 다 곡선이잖아요. 근데 곡선 중에서 가장 단순한 곡선이 2차 함수 형태의 2차 곡률 효과, 쿼드라틱 이펙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률 효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곡률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2차 곡률 효과를 보다 우선시해서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차 곡률 효과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최적화 실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응 표면 실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주요가 상호작용, 곡률 효과 외에 우리가 실험 계획법을 조금 이제 하려면은 DOE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DOE는 책에 따라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3대 원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5대 원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필요한 것은 DOE 3대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필요한 내용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원리는 랜덤화, 그 다음에 반복, 브라킹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서 복잡은 같지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아, 고려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대 원리는 랜덤화, 실험 요인의 배정과 개별적인 실험 순수 모두를 랜덤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DOE뿐만 아니고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약간 어지러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나왔으니까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랜덤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실험 요인 자체를 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실험 순수 모두를 랜덤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화 할 때는 점프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전부 다 이제 난수 발생기를 통해서 랜덤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랜덤화의 원리를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프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점에서 오차항 같은 것을 오차항 제가 어렵게 적어놨는데, 오차항의 실험점에서 산포를 추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복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우리가 특정한 실험점에서
실험 데이터가 2개 이상 있어야 산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산포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반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반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 실험에서 얘기하는 그 반복 실험하고 우리가 반복 측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X1, X2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씩 실험 조건을 잡고 레벨을 잡고 실험을 하면 2 곱하기 2니까 4번 실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험 조건을, 실험 순을 다 잡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반복 실험이 아니고 반복 측정이 됩니다. 반복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실험 조건의 배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실험 인자의 배열 순서가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을 반복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험 조건을 다 잡아놓고 원턴, 투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반복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얘기하는 반복 실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DOE를 하실 때는 반복 측정을 하면 안 되고 반복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블러커라는 게, 그게 이제 블락이라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가 실험 요인으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인자를 잡고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총 실험 횟수가 10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비에서 실험을 하는데, 원래는 하나의 실험에서 실험 10번을 다 하기로 했는데, 어, 그 음, 어떤 분이 화면이 안 나온다고 계속 카톡을 주시네요. 좀 말을 이렇게 하나의 장비에서 실험을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장비 하나에서 실험을 다 못하고 두 장비에서 실험을 했다. 근데 장비 간 차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근데 장비는 내가 잡은 실험 요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장비를 블락 인자로 고려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캡처해 놓은 것은 이제 점프에서 이제 블락 인자를 설정하는 화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장비 같은 인자를 블락으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랜덤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같은 3대 원리를 제외하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문자가 오네요.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체크가 될까요? 음. 예. 죄송합니다. 음,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점프, 뭐, 지나가는 어쩔 수 없고요. 점프의 DOE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프를 열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점프의 DOE 탭을 보면은 이렇게 상단 메뉴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실험에서 주로 쓰는 게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약간 연한, 사용 빈도는 낮지만 약간 이렇게 가는 실수로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OE 플랫폼 안에 있지만 조금 DOE하고는 조금 다른 게, 여기 이제 컨슈머 스타디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DOE하고 로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DOE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웨비나에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DOE 밑에 있는 5번째 있는 클래시컬 디자인에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 DOE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DOE 플랫폼 밑에 클래시컬 디자인에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팩터 스크린, 그다음에 리스폰시브 디자인, 풀팩토리얼, 믹스처, 다구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제 점프 메뉴의 기준으로 보면 요 5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1, 2, 3, 4, 5를 좀 좀 다르게 써놨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DOE 교재나 아니면은 이제 DOE를 포함하고 있는 DOE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 1, 2, 3, 4, 5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1, 2, 3, 4, 5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주로 1번, 2번, 3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점프해서 여기 그 메뉴 순서를 이렇게 팩터 스크리닝부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마 그 사용 빈도 기준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팩터 스크린, 그 다음에 리스폰스 서비스 디자인 이렇게 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완전 배치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완전 배치법은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 인자가 2개이고 두 수준을 잡으면 2 곱하기 2에서 디자인 포인트가 4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자가 3개인데 2수지 잡으면 2의 3석, 2의 3석,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디자인 포인트가 8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모든 인자의 모든 수준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풀 팩토리얼, 완전 배치법 또는 완전 요인 배치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배치법은 많이 쓰는데 완전 배치법의 단점은 뭐냐면 인자의 수 또는 수준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실험 횟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실험 디자인 포인트가 아니고 수준의 일부 조합에서만 실험을 하는 것을 부분 배치법, 일부 실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자가 5개 있는데 실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2의 5-1승, 2의 4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완전 배치법을 하면 실험 인자가 5개면 2의 5승에서 32번 실험이 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이면 2의 5-1 해서 2의 4승 16회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분 배치법, 일부 시시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 배치법은 주로 이 부분 배치법을 사용하는 주 목적이 중요한 요인을 스크리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점프의 메뉴의 이름은 팩터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반응 표면 실험, 리스판스 서피스 디자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리스판스 서피스 메스드 또는 메스달러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실험을 그 완전 배치법 기준의 실험 포인트에다가 그 최적화 모델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내가 잡은 파란색 실험점의 중간인 이렇게 빨간색 중심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에서도 실험점을 잡아서 축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잡아서 요 전체의 실험 영역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전체 실험 공간을 모델링하는 이런 실험이 반응 표면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표면 실험은 완전 배치법에다가 회귀 분석 개념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 중에서 조금 특수한 형태가 혼합물 실험인데 혼합물 실험은 그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인자의 각각의 수준을 합쳤을 때 100%가 되는 실험을 혼합물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자들을 각각 몇 퍼센트 섞었을 때 그 반응치가 최고로 좋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실험을 혼합물 실험, 믹스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외적인 또 실험 중에 하나가 다구치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다구치 실험은 이제 그 다구치 실험을 하게 되면 SMB라는 거를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SMB는 시그널 라이 나누기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계산공식은 좀 복잡한데
시그널은 그 반응치의 평균값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반응치의 선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분의 시그널을 계산해서 이거를 이제 잡음의 세기분의 신호의 세기를 해서 이 SMB가 가장 좋아지는 그 포인트를 찾는 식으로 실험을 해석하는 것을 다구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사람 다구치가 만든 실험 방식이기 때문에 다구치 디자인 또는 이제 직교 배열표의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구치 어레이, 다구치 직교 배열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에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여기 풀 팩토리얼 디자인 완전 배치법이 되고 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상단에 있는 팩터 스크린, 요인 스크리닝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응 표면 실험은 이제 세 번째 웨비나 시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점프의 그 약간 플렉시블한 디자인, 커스텀 디자인은 8월 26일 날 정해진 시간에 웨비나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에 대해서 중에서 완전 배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PDF 자료를 설명드릴 때 좀 에러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 조금 전달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PDF 자료 말고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저널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널 파일. 이렇게 된 파일.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여기 기본 개념과 원리를 보면 이제 아까 그 화면이 잘 안 보이실 때 아마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이제 실험의 주요 용어하고 실험 계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험을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다 중요한 요 세 가지거든요. 주 효과, 상호작용, 공률 효과. 요건데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간단한 이제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이펙트 앤드 인텍션 .jmp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샘플 파일이 하나 있는데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실험이죠. 이 인자에 각각 두 수준씩 잡아서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실험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분석을 안 해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메인 이펙트하고 상호작용 인터액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때는 x1을 x축에 던지고 x1을 x 던지고 그 다음에 y를 여기에 던집니다. 그리고 실험점이 너무 조그만하기 때문에 마크 사이즈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 마우스 그래프 마크 사이즈에 들어가서 이걸 한 20 정도로 키우고, 그 다음에 실험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실험값입니다. 그 다음에 x인자가 우리가 x1 말고 마우스를 잘못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죠. 해놓고 그 다음에 라벨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x2 인자를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x1의 y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그 평균적인 변화가 평행이니까 x1은 y에 대해서 주요가 측면에서는 아무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x2는 이렇게 각각 실험점에서 산포는 좀 있지만 그 메인 이펙트 주요가는 평균치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x2의 실험 수준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평균치 값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X2는 Y에 대해서 메인 이펙트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텍션을 살펴보려고 하면, 인텍션. 스타트 오버를 하고, X1을 이렇게 똑같이 X1, X2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마크 사이즈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래프 마크 사이즈 이렇게 조금만 키우고, 교호작용을 보려고 그러면 X2를 여기다가 해야 돼요. X2를 오버레이에다가 치면, 치고, 이렇게, 앱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란색 선은 X2 조건이 많아질 때인데, 많아질 때는 X1의 Y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쪽으로 되는데, 이게 X2가 1로 바뀜에 따라서 X1이 Y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기울기가 완전히 반대가 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 노자병 그래프가 크로스 되면은 완전히 그두 변수 간의 인터액션은 매우 유의한 걸로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인터액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인인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완전 배치법을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 배치법을 풀팩토리얼 디자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실습 준비를 했었는데, 둘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치는 수율입니다. 수율은 이제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그 특성이 맥시마이즈 특성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팩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범주형으로 온도, 시간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 실험 수준이 이렇게 각각 3수준으로 실험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완전 배치법으로 통해서 실험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OE의 클래시컬의 세 번째 풀 팩토리얼 디자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반응치하고 요인하고 같이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왼쪽에 우리가 반응치가 수율이니까 반응치 이름이 수율이라고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게 해야 될 거는 고울이라고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고울에 맥시마이즈라고 된 부분을 클릭해 보면 맥시마이즈, 매치 타겟, 미니마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다구치 용어로 하면 맥시마이즈는 망목 특성, 그다음에 망대 특성, 그다음에 매치 타겟은 망목 특성, 미니마이즈는 망소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예제처럼 수율처럼 클수록 좋은 이제 그 반응치는 맥시마이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계 공차처럼 양측 공차를 가지는 스펙, 그래서 뭐 스펙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타겟이 10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반응치일 경우에는 매치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불량률이라든지 부족함률 같은 게 반응치라면 미니마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은 수율이니까 맥시마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팩터는 이제 온도, 시간이라는 두 가지 범주형 반응치에 대해서 각각 3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는 그 모델링 타입이 같은 것을 이제 같이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범주형이 두 개니까 여기 임팩터에 범주형 두 개인데 그 범주형의 레벨이 세 개니까 여기 3레벨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이라고 하면,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팩터의 이름, 온도, 시간 적고, 그 다음에 레벨 값을 이렇게 실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시간 간단한 거니까 우리 같이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200, 250, 300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 30, 40으로 시간에 대해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인에 대해서 그 실험점을 입력하면 그 다음에 컨티뉴 됩니다. 지금은 완전 배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삼 수준이 잡았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반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험수가 9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배치법일 경우에는 하단에 이제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옵션이라고 할 수 없는 디폴트가 실험 순수의 랜덤화입니다. 여기 이제 실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랜덤이기 때문에 그 도저히 랜덤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랜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실험에서는 완전 배치법이니까 9번, 3 곱하기 3에서 9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의 센터 포인트에서 실험 결과 해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심점을 추가할 거냐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트 반복 실험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심점에서 추가 실험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복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 9번 1회 실험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실험 이제 테이블이 형성이 되는데 이 실험 테이블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첫 번째 그 테이블 패널에 보면 모델 이벨루에이트 디자인 DOE 다이얼로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실험을 하기 위한 테이블인데 실험을 DOE 메뉴에 들어가서 실험 테이블을 만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든 이제 DOE가 잘못되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DOE 다이얼로그를 열면 됩니다. 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 그 실험 설계하는 화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뭔가를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율 쪽에 있는 칼럼에다 실제 실험을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모델 부분을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모델 부분을 실행하면 이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이 화면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널라이즈 핀 모델의 화면입니다. 핀 모델의 화면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든 테이블이 아니고 DOE 로직으로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Y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보고자 하는 효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런에서 해석을 하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칼럼 패널에 보면 우리가 잡은 실험 팩터 온도 시간하고 그다음에 실험률과 수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칼럼 속성을 나타내는 이제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실험 계획으로서 그 알고리즘을 짜넣어서 하는 변수기 때문에 거기에 얘의 디자이너는 뭐 이렇게 범주형이고 팩터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테이블하고 DOE 로직을 통해서 만든 이제 테이블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실험을 했다고 가정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실험 결과 해석 완전 배치 실험 결과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테이블 패널에 몇 가지 이제 추가해서 넣었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그것을 감안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 점프의 실험 계획법을 대해서 조금 익숙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요게 이제 실험 DOE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 테이블을 만들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수요를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 애널라이즈 핀 모델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런 해가지고 바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사전에 몇 가지 사전 분석을 좀 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그래프 빌드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그 애널라이즈 핀 모델을 위한 분석하기 전에 사전 분석을 좀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제가 같이 메뉴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전 분석, DOE 결과 사전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제가 예시적으로 한 네 가지를 넣어놨는데 그냥 간단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세 가지 변수를 다 선택을 하고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 온리만 선택을 해서 OK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험 요인의 수준을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요 뒤에 그 반응치의 쪽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율이 얼마큼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율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지금은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온도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온도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뭐 시간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필드에 들어가서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율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를 뭐, 한 번을 그릴 수 있겠죠? 막대기를 그릴 수 되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간은 X축에 들어가고, 시간을 X축에 들어가면, 결합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음, 온도는 이런 모양으로, 시간은 이런 모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도는 250도일 때, 시간 30일 때 수율이 제일 좋아질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라이저 태블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널라이저 태블레이트는 뭐 여기 들어가서 온도 변수 선택하고 수율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율에 대해서 뭘 선택할까요?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균값하고 선포 형태로 들을 수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알고 싶으면 시간 이렇게 체크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를 만들어서 각각 개별 요인의 수준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 해석은 모든 요인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해석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요인을 아노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널라이즈 fit y 바에 들어가서 두 가지 요인을 선택을 하고 수위를 y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노바를 통해서 수준 변화에 따른 반응치 y의 평균치 크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X 인자가 두 개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인스 아노바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 결과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델을 열면 되겠습니다. 모델을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수율하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할 때 내가 포함시킨 그 실험의 특성과 거기에 맞는 효과, 보고자 하는 효과, 이펙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온도, 시간 주효과하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시간의 그 교작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펙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개 일반적인 실험은 이제 최소 제곱법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리스트 스퀘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런을 하면 되겠습니다. 런을 하면 어, 런을 하면 되지만 런을 하면 이렇게 제가 오늘 아까 버벅대 되면 또 버벅대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험이 반복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 실험이 안 될 경우에는 교작용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호작용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런을 클릭합니다. 런을 클릭을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레버러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레버러지 리백 그 플롯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반응치 평균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실선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그 모델에서 해석했는 실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실험점이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선이 어, 하고 이제 그 실험점과의 거리 잔차가 이제 짧아야 실험 결과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펙트 서머리 이제 결과를 보면은 시간과 온도 둘 다 p-밸류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하고 온도 변수 모두 다 이제 그 수율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제일 하단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X 인자의 수준 변화에 따른 Y 값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는 알고리즘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온도 값이 200이고 시간이 30일 때 수율 값이 약 60%로 가장 좋다. 뭐 이런 거를 이제 9개의 실험점에서는 우리가 온도 200, 시간 30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p-밸류로 봤을 때 온도보다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둘 다 p-밸류가 굉장히 이제 뭐 0.05보다 훨씬 작고,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 값이 이제 로그 월스도 거의 둘 다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둘 다가 중요한 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보다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이제 2차 실험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됐으니까 둘 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수 다 가장 이제 그 반응값이 수율값 좋게 나온 온도 같은 경우는 200 주변에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30 주변에서 2차 추가 실험을 하면 아마 좀 더 그 최적화를 위한 적절한 실험 설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 배치법을 이렇게 실험 설계하기 위해서 DOE의 클래시컬에 들어가서 여기 풀 팩토리얼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Y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팩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 Y에 대한 정보하고 팩터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그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로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불러와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치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반응치에 대한 테이블은 필요한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치 이름, 그다음에 리미트, 그다음에 리스폰스 고울이 뭐냐, 여기 이제 들어갈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치에 대한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상단에 풀 팩토리얼 디자인의 빨간색 옆에 옆삼각형 보면 우리가 리스폰스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거기 그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타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팩타 테이블이라는 거 있으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팩타 테이블입니다. 팩타 테이블은 팩타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리미트, 하이 리미트 이렇게 이 수준으로 잡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씩 그 레벨이 잡혀 있죠. 요런 이제 팩타 테이블을 연 상태에서 아까 반응치하고 마찬가지로 풀 팩토리얼 디자인 옆에 빨간색 역삼각형에 들어가서 그 로드 팩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2, 5, 32번 실험이 되겠죠. 컨티뉴를 하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랜덤아이즈 할 거냐, 디폴트로 되어 있고, 총 실험에서 32번,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추가 실험, 그 다음에 할 거냐, 반복 실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옵션에 대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총 32번에 대한 실험 계획표가 짜져 있습니다.
그림이 짜져 있으면 여기다가 실제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험을 했다고 어, 가정을 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 결과 해석 이렇게 보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실제 실험을 할 때는 모델에 들어가서 바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사전 분석을 그래프라든지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그래프 빌더 그리는 거는 다 아시니까 이렇게 제가 열어서 한번 보면 제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XY축 어, 그 그러니까 X축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버레이에 그 드랍되는 변수를 이제 칼럼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에는 템퍼레이처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버레이 되는 부분은 또 바꿔보면 이렇게 템퍼레이처하고 캐탈리스트는 이게 그래프 이렇게 되면 인텍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하고 스트레이트는 크로스 됩니다. 크로스 되는데 그 크로스되는 그 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는 되지만 그러니까 인텍션은 크로스되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기 그 갭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인텍션의 크기는 크지 않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 컨스트레이션하고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템퍼레이처하고 컨스트레이션은 이제 교호작용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변수들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경우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교작용의 크기,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칼럼 스위치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래프빌드에서 칼럼 스위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교작용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인 이펙트 그리는 거는 뭐 보기 위한 그래프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메인 이펙트는 쉽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이런 그래프, 라인 그래프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기울기가 클수록 이제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캐탈리스트가 제일 크고 아마도 그다음 템퍼리처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순수가 될 거고 지금 여기 피드 레이트하고 스트레이트는 거의 평행선이니까 두 변수는 중요하지 않는 걸로 그래프상 보이죠. 실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려면 모델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애널라이즈 핀 모델의 실행 화면이지만 이렇게 보면 주요가하고 그다음에 교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펙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제 그게 그 효과가 크고 어떤 효과가 작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캐탈리스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캐탈리스트하고 그 템퍼리처의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템퍼리처하고 컨스트레인트의 교호작용도 중요하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 배치법 같은 경우는 그 최적화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주로 이제 그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단가를 선택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캐탈리스트하고 이렇게 그 컨센트레이션 이런 효과가 더 중요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주요한 효과 그 벡터가 캐탈리스트하고 컨스트레인트다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보다 정교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펙트 서머리에서 이제 p-value나 이런 값을 보고 중요하지 않는 효과는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p-value가 클수록 로그월스가 여기 로그월스는 p-value의 마이너스 0 로그 값이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p-value가 우리가 익숙한 p-value 기준을 보면
P-밸류가 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 스틀레이트의 오른쪽에 캡 적혀 있는 것은 스틀레이트의 메인 이펙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스틀레이트가 포함된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캡 마크가 없는 것들 중에서 P-밸류가 큰 순서대로 제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제거되네요. 제거를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뭐 더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제 P-밸류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인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0.06이나 0.07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인지는 이렇게 프레딕션 프로파일러를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고 보다 정교하게는 이렇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페라미터 에스티메이트 어차피 페라미터 에스티메이트에서 결과를 요약했는 그게 이펙트 서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캐탈리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주요가 기준으로는 캐탈리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템퍼리처와 캐탈리스트 템퍼리처와 컨스트레인트 간의 그 이제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그 중요도 순서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적으로 두 가지 설명을 좀 봤었는데요. 지금 앞에 한 버벅거린 게 있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적으로는 완전 배치법은 점프의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완전 배치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이거를 만약에 한 가지만 쭉 설명을 드리고 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좀 마치겠습니다. DOE는 이제 그 5대 원리 또는 3대 원리가 있는데 실제 실험에서 DOE의 원리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대 원리를 보통 랜덤,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션, 브라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랜덤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레플리케이션, 브라킹도 가능하면 지켜야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점프를 비롯해서 모든 DOE 소프트웨어는 실험 순서에 랜덤이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통계적인 실험 설계하고 해석을 위한 기본 원리가 실험 순수의 랜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 요인을 배정하는 거하고 개별적인 실험 순서가 모두 다 랜덤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랜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반복이죠. 반복. 특정 실험점에서 산포를 오차를 추정하려고 하면 반복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 반복은 이렇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측정이라는 거하고 반복 실험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반복 실험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의 특별 웨비나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DOE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완전 배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실 분들은 우리가 그 실험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실험의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인 중요한 요인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요인 배치법, 부분 배치법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오늘처럼 버벅대지 않고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프랙셔널 컨트롤 디자인 부분 배치법을 가지고 좀더
실수하지 않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다음에 아까 조금 시행착오 동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Q&A 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